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쓸데없어 보여도 꽤 쓸모 있어요 라는 호사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뭐랄까 뭔가 사소한 것에서 저자가 느낀 여러 가지 깨달음들? 뭔가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에서 느낀 어떤 삶의 지혜랄까요? 그런 게 보입니다. 이를테면요. 통증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통증의 쓸모라든지 휴지통에 버려질 것만 같은 그런 로또 낙첨 종이의 쓸모라든지 렌즈가 없어진 것에 대한 거기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쓸모라든지 하면서 되게 작가님은 세상을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되게 어 약간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작가분이 되게 위트가 있으세요, 글에. 아마 제가 읽어 드리는 책 내용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시면 금세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제가 장담할게요. 작가님이 서두에 말을 하세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들에 품은 큰 가치를 발견해낼 때 나는 희열을 느낀다." 라고요.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철저한 준비성의 이면, 통증의 쓸모. 별명이 보부상인 친구 K는 요즘 도수 치료가 한창이다. 현대인의 고질병, 어깨 통증 때문에 수개월째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한다. 담당 선생님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아예 병원 자체를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K. 그는 왜 이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냐며 의문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사이에는 묘한 온도의 눈빛이 빠르게 오갔다. 당사자는 영문을 모르지만 K의 어깨 통증이 낫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방 속 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와도 K의 한쪽 어깨에는 늘 커다란 가방이 걸려 있다. 여행을 갈 때를 제외하면 양쪽 어깨에 짊어지는 백팩을 매는 일도 없다. 보통 양쪽 어깨에 메인인 숄더백과 에코백류의 보조 가방이 금실 좋은 부부처럼 나란히 매달려 있다. K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신은 인간의 어깨를 두 쪽으로 만든 걸까? 언젠가 가방 속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K는 방문 판매원처럼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케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뭐, 다들 이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한 거야. 화장품 파우치는 기본이고, 노트북, 책, 텀블러, 이북 리더기, 다회용 빨대, 다이어리, 펜 모양 옷 얼룩 지우개, 손수건, 필통, 여름이면 얇은 가디건, 겨울이면 머플러, 휴대폰 장바구니, 보조 배터리, 요일별로 먹어야 할 영양제를 담은 약통, 빛, 거기에 향수까지. 정말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처럼 K의 작은 가방 속엔 물건들이 줄지어 나왔다. 종류도 크기도 목적도 각기 다른 물건들이 테이블 위를 점령해 가고 있었다. K의 말대로 외출할 때면 적어도 한 번은 가방 밖 세상 공기를 맞는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전혀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들이었다. 다만 좀 불편할 뿐. 사는 동안 한평생 써야 할 어깨를, 그 어깨를 무너뜨리는 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물건일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옳고 그름을 무가르듯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일상의 편리함, 거기에 통증 없는 어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어깨를 선택할 것이다. K에게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짐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는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당장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리로 곱씹으며 답을 고민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앞서서 걱정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나를 보던 사람들이 말했다. 넌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에 K의 물건들이 불필요하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엔 내 생각이 아주 차고 넘칠 만큼 많았다. 어깨 통증을 만드는 그 물건들과 그리고 두통을 만드는 생각들. 그 출처와 모양은 달라도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통증은 열심의 증거다. K의 어깨 통증도 나의 두통도 모두 철저한 준비성 때문에 생겨났다. 일종의 선제 대응이랄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물건도 챙기고 저 물건도 챙기다 보니 가방이 무거워진 것이다. 자꾸 가벼운 물건도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깨를 망가뜨릴 만큼 육중한 무게가 된다.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일이 나를 덮칠지 모르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가 무거워진 것이다. 사소한 걱정일지라도 그게 모이면 나를 망가뜨릴 만큼 몸집을 불리기도 하니까. 하지만 열심도 과하면 독이 된다. 통증은 내게 닥친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이 불빛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방치한다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행위 그 자체에서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그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통증을 없애는 쉽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다. 불필요한 짐을 가방 속에서, 쓸모없는 걱정을 머릿속에서 꺼내는 거. 한꺼번에 몽땅 꺼내볼 수 없다면 하나씩 개수를 줄이는 시도를 해본다. 처음엔 애착 인형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꽤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할 것이다. 아, 정말 이래도 되나 싶겠지만 이래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내 삶에 없던 존재들을 이고 그리고 지고 살다 생긴 문제들이니까 그것들이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예상보다 금방 적응하는 내 모습에 놀랄 것이다. 그저 열심뿐인 열심은 하면 할수록 통증은 심해질 것이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부르는 꼬리부터 끊어야 한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면 일단 눈을 딱 감고 그 열심인 일에서 손을 뗀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머릿속에 엉킨 실타리 같은 생각들을 토해내듯 그렇게 숨을 길게 내뱉고 다시 들이마신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켜서 답답하고 뜨거운 속과 머리를 식히는 것이다. 머리가 차가워지면 그제야 보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심이란 이름을 붙여 활활 태우던 그 열정이 그건 열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열심이란 착각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번듯한 결과가 아니라 까맣게 제가 된 내가 될 뻔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어쩌라고 정신의 쓸모. 한때 삶의 모토가 적을 만들지 말자 였던 적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완전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했다.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게 나만의 엄청난 오판이었다 라는 걸 깨닫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 그 선배는 정말 젊은 꼰대야. 앞에서는 웃으며 안녕하던 후배가 뒤에서는 내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걸 길 건너 들었다. 아, 얘는 심각한 유리 멘탈이잖아. 늘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던 지인이 술자리에서 내가 잠든 줄 알고 하는 소리를 선잠에 듣게 되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몸과 마음이 꼼짝할 수 없이 얼어붙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 전체와 신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에 따라 상대를 위해 맞춰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건 유리 멘탈을 가진 젊은 꼰대라는 타이틀이었다. 겉으로는 전혀 내색할 수 없었지만 그때의 충격 때문에 한동안은 얼얼한 뒤통수를 무의식 중에 어루만지는 그런 습관이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충격이 흐릿해지면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응? 난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났을까? 내가 생각한 정반대의 타이틀이 붙은 상황에 분노가 치밀었다. 꼰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후배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애썼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힘든 부분은 감추고 뭐든 괜찮다고 말하던 나였다. 결국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들였던 나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게 화가 났다. 후배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고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절친들은 나를 이렇게 위로했다. 아야,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고 생각해. 야, 네 인생에 존재감이 없는 먼지 같은 게 그런 게 개소리를 한 건데 네가 왜 괴로워해? 네 에너지가 아깝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후배는 아니잖아. 너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지나가는 개가 짖은 소리?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야, 얼굴 못생겨진단 말이야.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죽을 생을 하고 괴로워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인생은 짧은데 말이야. 영양가 없는 사람들의 공격에 내상을 입고 굴파고 들어갈 일이 아니었다. 자학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기엔 내 주변에는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들과 함께해야 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이 내 주변에 가득했다. 그렇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지구에 78억 명이 있으면 78억 가지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단단히 오해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듯 나도 누군가를 평가한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의 어떤 면은 나와 맞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나와 어긋나기 마련이다. 나도 나 스스로가 낯설고 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저 다들 자신의 기준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을 뿐이다. 완벽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면서부터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내려놓음의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이다. 세상이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나의 몫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평가는 상대의 몫이다.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부서져서 음식물 쓰레기밖에 안 되는 쿠쿠다스가 아니라 깨지면 흉기라도 될 수 있는 유리로 된 멘탈이라고 인정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어차피 꼰대인데 젊은이라도 붙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젊은 꼰대라고 그리고 유리 멘탈이라고 세게 얻어맞았던 뒤통수의 얼얼함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한결 단단해진 뒤통수를 따뜻한 내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말한다. 그래, 남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재미없는 책을 읽는 방법. 보여주기식의 쓸모. 며칠째 책을 붙잡고 있어도 도무지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 뼛속부터 문과인 사람들이 과학이나 수학 맛이 나는 책들을 읽을 때, 그럴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흥미로운 홍보 문구에 이끌려 책을 집어들었지만 좀처럼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두께도 두껍고 무엇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럴 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책과 나의 인연을 판가름할 최후의 수단이다. 이 방법을 쓰고도 읽히지 않으면 과감히 책 읽기를 포기한다. 일단 가방에 책을 쑤셔넣고 결전의 장소인 카페로 향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자리 잡고 앉으면 잠시 뒤 진동벨이 울린다. 커피를 받아와 한 모금 쭉 마시고 정신부터 깨운 뒤 책을 펼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의욕 충만하게 출발했지만 그 열정은 몇 푼 채 가지 못한다. 집 밖으로 나온다고 문과형 뇌가 금세 이과형 뇌로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뎌진다. 책을 내팽개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다. 어떤 자세를 잡아도 엉덩이는 불편하고 눈도 침침한 것 같다. 그럴 때 고개를 들어 목을 앞뒤 좌우로 풀며 주변을 살핀다. 스마트폰을 뒤적이는 사람, 같이 온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 이어폰을 귀에 꽂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까지 아주 가지각색이다. 각자 자기 몫의 시간을 알뜰히 쓰고 있다. 여기서 내 단점을 소환하고자 한다. 남의 눈을 지독하게 의식하는 성격, 그 성격이 출동할 시간이다. 이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한다. 저 사람은 뭐야? 책은 1분 보고 스마트폰은 30분씩이나 하네? 책 읽는 거 SNS에 올려서 자랑하려고 카페 온 건가? 아니, 책만 펼쳐놓고 딴짓 할 거면 집에서 편히 누워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이 카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나에게 지독하게도 관심이 없다. 내가 책을 읽던 팝핀 댄스를 추건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남들이 뒷말을 하든 내 모습을 SNS에 올려서 조리돌림을 하든 상관없다.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시간을 쓰는 거니까. 하지만 남을 의식하는 성격인 난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자세를 고쳐 앉고 책에 집중할 수가 있다.
평생 나를 괴롭히던 남을 의식하는 성격을 이렇게 활용한다. 바른 자세, 운동, 다이어트 등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을 때 나를 지켜보는 제3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한다. 자율보다 주입식 교육과 감시가 가득했던 환경에서 자란 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벤트성 인재 영입, 보여주기식 일회성 방문, 이벤트성 지원책, 보여주기식 대처, 보여주기식 그리고 이벤트성이 나쁜 줄만 알았다. 보통 이 단어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비난하는 기사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하지만 그 범위가 사회에서 개인으로 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다. 습관이 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남들의 시선이나 의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적어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이더라도 어쩌다 한 번 하는 이벤트성이라고 해도 하다 보면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만큼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고 힘든 건 아니라는 걸 금세 알게 된다. 나를 바꾸는 건 어렵다. 타고난 성격을 고치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성격을 이용하는 건 쉽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집 말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시작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한 곳에서 일단 저지르고 본다. 집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머리로 궁리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테니까. 믿고 싫었던 남을 의식하는 내 성격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쓸 구석을 찾으면 이렇게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온다. 로또 명당 탄생의 비밀. 로또 낙첨 종이의 쓸모. 로또 샀어? 밥 먹었냐라는 한국인의 흔한 인사처럼 우리는 로또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부 인사를 대신한다. 서민 안정, 일주일짜리 설렘 증폭기. 로또는 우리 단골 스타 주제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뭘 할지 상상하는 즐거움은 정말 팍팍하고 평범한 날들을 버티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의 비율로 돈을 쓸지 알뜰하게 계획해 놓은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한 친구는 1등에 당첨된다면 절반은 은행에 묶어두고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사서 생활비로 쓰고 가끔 이자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다니다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 상사의 얼굴에 소리뭉치를 내던지고 그리고 퇴사할 거라고 했다. 그 허망한 상사의 얼굴을 보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했다. 그간 친구가 얼마나 상사 때문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반면 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숫자에 약하고 귀도 얇아서 투자 같은 건 안 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피식 삐져나오는 로또 1등. 과연 내 인생에 있기나 한 걸까?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 지역의 유명한 로또 명당을 지날 때였다. 멀리 온 김에 기운 좀 받아보자며 가던 길을 멈추고 슬그머니 긴 줄 뒤에 자리를 잡았다. 차례가 오길 기다리며 그간 주워들었던 로또 당첨에 대한 이야기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사는 동네에 로또 명당이 배출한 1등 당첨자의 수. 1등 당첨자들이 꿨다던 희한한 꿈. 1등 당첨자의 최후 같은 도시전설로 이어졌다. 그러다 우리는 큼직한 물음표에 닿았다.
아니, 로또 명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정말 기운이나 터가 좋아서일까? 명당이란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로또를 사니까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과학과 미신, 그 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였을 거다. 우연히 1등 당첨자가 나왔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영험한 기운을 받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많이 팔리면 자연히 1등 당첨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당첨 횟수가 늘어나면 로또 명당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사람들은 낙첨자의 수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저 당첨된 소수의 결과만을 보고 그 로또 명당에 낀 줄을 늘어선다. 이게 바로 로또 명당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로또에 당첨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 바로 로또를 사는 것이다.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건 불가능하다. 뭔가를 시도하지도 않고 덩그러니 누워서 감나무에서 뚝 하고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랬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매끈한 몸매를 갖기를 원했다. 하지만 땀으로 샤워를 하고 몸이 떡이 되도록 움직여야만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엉덩이가 딱딱해지도록 그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고 파고들어야만 점수가 오른다. 그렇게 손가락이 아프게 문을 두드리면 굳게 닫힌 기회의 문이 열린다. 귀찮지만 매주 로또를 사러 가는 수고가 있어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당연한 이치를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운명이 갈린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손바닥만한 종이가 휴지통에 들어갈 쓰레기가 될지 아니면 당첨금을 받기 위한 서대문 농협 본점의 입장권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로또 당첨에 실패하면 쓰레기가 된 종이 쪼가리가 남고 뭔가를 실패한 사람에겐 경험이 남는다. A를 시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음에 A를 시도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대신 B를 시도할 용기가 생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한 지옥에 산다. 반면 시도한 사람은 피곤한 천국에 산다. 몸은 좀 고되지만 흘린 땀만큼 쌓이는 게 분명히 생긴다. 실패와 동시에 다시 시작할 탄탄한 경험을 얻기 때문이다. 그걸 디딤돌로 삼아 다음 단계로 올라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시도. 그렇게 확률을 높이는 일을 다들 쓸모없다고 여긴다. 로또처럼 대부분 실패로 끝나니까. 실패라고 해서 끝이 아닌데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모른다. 시작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과란 없다. 실패가 밑받침되지 않는 성공은 정말이지 모래성처럼 위태위태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빠르게 갈 수는 있겠지만 다리에 근육이 생기진 않는다. 언제 어떻게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근육이 없으면 다시 일어설 수도 올라갈 수도 없다. 그래서 자꾸 시도한다. 먹어보고 또 만져보고 써보고 만나보고 해본다. 이렇게 꾸준한 시도를 통해 확률을 높이는 일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로또 낙첨 종이에 담겨 있다. 매주 잊지 않고 로또를 산다. 일주일에 딱 커피 한 잔 값만 투자한다. 내가 정해놓은 구매 상한선이다. 꿈자리가 좋았다고 로또 명당에 갔다고 해서 커피 여러 잔 값에 로또를 사는 사치는 부리지 않는다. 내게 올 행운이라면 딱 커피 한 잔 값의 꾸준한 노력만으로도 온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란 인간의 재질은
한 방을 노리는 카운터 펀치가 아닌 부지런하게 잽을 날려야 먹힌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수없이 잽을 날리다 보면 운과 타이밍, 그리고 노력의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공격적 중의 순간이 올 테니까. 잽을 날리듯 매주 조그맣고 귀여운 커피 한 잔 값의 로또를 사며 나는 생각한다. 그나저나 나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하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구겨질까 곱게 접어 지갑에 넣은 후에 한동안 즐거운 상상을 한다. 형형색색의 희망사항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온다. 어느 하나 선뜻 선택할 수 없지만 답답하거나 고민스럽지는 않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구매한 순간부터 당첨자가 발표되는 토요일까지 1등 당첨을 상상하는 즐거움을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커피 한 잔 값 이상은 충분히 한 거니까. 영원한 낙첨이 아니라 로또 당첨의 꿈은 단지 다음 주로 미뤄진 것뿐이니까. 할 말 하고 살아도 세상 안 무너져. 지르기의 쓸모. 불쾌지수가 폭발하는 한여름의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내 안에 알량한 인류애를 시험하는 일이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습기 가득한 거리에서 도망쳐 전철에 올랐다. 사람들은 가득했지만 전철 안에 에어컨 바람도 시원했고 운 좋게 금세 자리가 났다. 그렇지만 내 불쾌지수는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차올랐다. 개념 없는 한 인간 때문이었다. 한계치에 다다른 난 화를 누르고 최대한 건조한 투로 말했다. 대신 눈으로는 쌍욕을 쏟아낼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의 허벅지가 자꾸 제 자리까지 선을 잡고 넘네요.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습니까? 옆에 앉은 쩍벌 인간의 뜨끈하고 끈적한 다리가 자꾸 내 다리에 닿았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내 다리를 단속했지만 그럴수록 쩍벌 인간은 기세가 등등하게 자꾸 내 자리로 넘어왔다. 한두 번 뜨거운 눈빛을 쏘고 몸을 슬쩍 비틀어 힌트를 줬다. 하지만 옆 사람은 무식령한 건지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건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난 호락호락하게 살다가는 호구 잡힌다는 인생의 진리를 충분히 아는 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에 넘어선다면 순간 참지 않고 말한다. 이때 무엇보다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첫 마디부터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손톱깎이처럼 딱 잘라 말해야 한다. 내가 당당할수록 상대방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내가 쭈글쭈글하면 상대방은 적반하장의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소끼를 쫙 뺀 채 건조한 표정을 장착한다. 감정은 빼고 팩트만 전달한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철 안의 모든 눈동자가 쩍벌 인간에게로 모였다. 주변의 시선을 인식한 쩍벌 인간은 그제야 멋쩍은지 헛기침을 한번 내뱉고 다리를 오므렸다. 나 역시 귀끝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견딜만 했다.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은 후 눈을 감고 평화로운 나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민망함은 순간이지만 안락함은 내가 전철을 내릴 때까지 계속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나 하나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가니까 드센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내 얼굴이 빨개지니까 하는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던 시절이 있었다. 어쨌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괴로움이라면 굳이 내뱉지 않고 적당히 넘어갔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었다.
화가 쌓이고 울분은 독이 되어 몸을 병들게 했다. 반면 내 기준에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자기 몫을 챙기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억울함이 차올랐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양보나 인내가 미덕이 아니다. 숨어서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거릴 게 아니라 문제를 꺼내 세상 빛과 바람을 닿게 해야 썩지 않는다. 오랜만에 나를 본 친구들은 말한다. 너 말 되게 잘한다.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너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됐어? 변했다 너. 그렇다. 어떤 면에선 나는 변했고 또 어떤 면에선 난 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포처럼 까칠하고 예민하다. 전에는 사람들이 까다롭게 보는 게 싫어서 하고 싶은 말이 100개라면 2, 30개만 말했다. 다만 그렇게 숨기고 참아봤자 나에게 득되는 게 없다는 경험이 생겼다. 그래서 노선을 살짝 변경한 것일 뿐. 여전히 100개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70에서 80개까지 수치를 높였다. 라떼 스타일로 말하자면 이 상태는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볼 수 있다. 노처녀 히스테리. 단어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인 채 나이를 먹으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줄 알았다.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나이가 차고 넘치는 싱글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알겠다. 할 말 하고 살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기보다 내 속에 쌓아두는 게 없어야 꼬이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히스테리라는 한 단어로 평가절하하기에 세상은 우리를 거칠게 키웠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관계가 닫힌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다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필요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꼭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것.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다. 스무고개 하듯 눈빛과 행동으로 힌트를 줄 시간에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하자. 가뜩이나 쓸 때도 많은 내 에너지를 눈치 싸움하느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할 필요는 없다. 마음도 말도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또 쉽게 잊는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모두를 위한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네. 쓸데없어 보여도 꽤 쓸모 있어요.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되게 적어요. 어,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는 이유는, 어, 그날 일주일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도 있겠죠. 막 행복하잖아요. 주머니 지갑 속에 로또 용지가 들어있으면 됐으면 좋겠다. 2등도 좋은데 3등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재미없는 책을 읽는 방법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도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글 같은 거 쓸 때 잘 안 써지면 카페로 가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고 막 상상하고 그렇게 하고 막 썼던 적도 있고 그래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혼자 집에서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히 막 핸드폰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막 그러는데 도서관 가면 막 사람들이 주변에 막 진지하게 있으니까 더 신경 쓰여서
막 집중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있네요. 네. 아무튼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재밌고 유익한 책. 그래서 좀 더 밝은 목소리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되게 평소처럼 되게 낮고 그렇게 읽으면 분위기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부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요. 쓸모없어 아니구나. 쓸데없어 보여도 꽤 쓸모 있어요. 호사 작가님의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바이. 철저한 준비성의 이면, 통증의 쓸모. 별명이 보부상인 친구 K는 요즘 도수 치료가 한창이다. 현대인의 고질병, 어깨 통증 때문에 수개월째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한다. 담당 선생님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아예 병원 자체를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K. 그는 왜 이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냐며 의문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사이에는 묘한 온도의 눈빛이 빠르게 오갔다. 당사자는 영문을 모르지만 K의 어깨 통증이 낫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방 속 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와도 K의 한쪽 어깨에는 늘 커다란 가방이 걸려 있다. 여행을 갈 때를 제외하면 양쪽 어깨에 짊어지는 백팩을 매는 일도 없다. 보통 양쪽 어깨에 메인인 숄더백과 에코백류의 보조 가방이 금실 좋은 부부처럼 나란히 매달려 있다. K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신은 인간의 어깨를 두 쪽으로 만든 걸까? 언젠가 가방 속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K는 방문 판매원처럼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케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뭐 다들 이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한 거야. 화장품 파우치는 기본이고 노트북, 책, 텀블러, 이북 리더기, 다회용 빨대, 다이어리, 펜 모양 옷 얼룩 지우개, 손수건, 필통, 여름이면 얇은 가디건, 겨울이면 머플러, 휴대폰 장바구니, 보조 배터리, 요일별로 먹어야 할 영양제를 담은 약통, 빛, 거기에 향수까지. 정말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처럼 K의 작은 가방 속엔 물건들이 줄지어 나왔다. 종류도 크기도 목적도 각기 다른 물건들이 테이블 위를 점령해 가고 있었다. K의 말대로 외출할 때면 적어도 한 번은 가방 밖 세상 공기를 맞는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전혀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들이었다. 다만 좀 불편할 뿐. 사는 동안 한평생 써야 할 어깨를, 그 어깨를 무너뜨리는 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물건일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옳고 그름을 무가르듯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일상의 편리함, 거기에 통증 없는 어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난 2번 고민하지 않고 어깨를 선택할 것이다. K에게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짐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는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당장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리로 곱씹으며 답을 고민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앞서서 걱정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나를 보던 사람들이 말했다. 넌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에 K의 물건들이 불필요하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엔 내 생각이
아주 차고 넘칠 만큼 많았다. 어깨 통증을 만드는 그 물건들과 그리고 두통을 만드는 생각들. 그 출처와 모양은 달라도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통증은 열심의 증거다. K의 어깨 통증도 나의 두통도 모두 철저한 준비성 때문에 생겨났다. 일종의 선제 대응이랄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물건도 챙기고 저 물건도 챙기다 보니 가방이 무거워진 것이다. 자꾸 가벼운 물건도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깨를 망가뜨릴 만큼 육중한 무게가 된다.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일이 나를 덮칠지 모르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가 무거워진 것이다. 사소한 걱정일지라도 그게 모이면 나를 망가뜨릴 만큼 몸집을 불리기도 하니까. 하지만 열심도 과하면 독이 된다. 통증은 내게 닥친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이 불빛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방치한다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행위 그 자체에서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그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통증을 없애는 쉽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다. 불필요한 짐을 가방 속에서, 쓸모없는 걱정을 머릿속에서 꺼내는 것. 한꺼번에 몽땅 꺼내볼 수 없다면 하나씩 개수를 줄이는 시도를 해본다. 처음엔 애착 인형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꽤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할 것이다. 아, 정말 이래도 되나 싶겠지만 이래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내 삶에 없던 존재들을 이고 그리고 지고 살다 생긴 문제들이니까 그것들이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예상보다 금방 적응하는 내 모습에 놀랄 것이다. 그저 열심뿐인 열심은 하면 할수록 통증은 심해질 것이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부르는 꼬리부터 끊어야 한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면 일단 눈을 딱 감고 그 열심인 일에서 손을 뗀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 같은 생각들을 토해내듯 그렇게 숨을 길게 내뱉고 다시 들이마신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켜서 답답하고 뜨거운 속과 머리를 식히는 것이다. 머리가 차가워지면 그제야 보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심이란 이름을 붙여 활활 태우던 그 열정이 그건 열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열심이란 착각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번듯한 결과가 아니라 까맣게 제가 된 내가 될 뻔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어쩌라고 정신의 쓸모. 한때 삶의 모토가 적을 만들지 말자 였던 적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완전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했다.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게 나만의 엄청난 오판이었다 라는 걸 깨닫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 그 선배는 정말 젊은 꼰대야. 앞에서는 웃으며 안녕하던 후배가 뒤에서는 내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걸 길 건너 들었다. 아, 얘는 심각한 유리 멘탈이잖아.
늘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던 지인이 술자리에서 내가 잠든 줄 알고 하는 소리를 선잠에 듣게 되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몸과 마음이 꼼짝할 수 없이 얼어붙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 전체와 신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에 따라 상대를 위해 맞춰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건 유리 멘탈을 가진 젊은 꼰대라는 타이틀이었다. 겉으로는 전혀 내색할 수 없었지만 그때의 충격 때문에 한동안은 얼얼한 뒤통수를 무의식 중에 어루만지는 그런 습관이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충격이 흐릿해지면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응? 난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났을까? 내가 생각한 정반대의 타이틀이 붙은 상황에 분노가 치밀었다. 꼰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후배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애썼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힘든 부분은 감추고 뭐든 괜찮다고 말하던 나였다. 결국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들였던 나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게 화가 났다. 후배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고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절친들은 나를 이렇게 위로했다. 아야,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고 생각해. 야, 네 인생에 존재감이 없는 먼지 같은 게 그런 게 개소리를 한 건데 네가 왜 괴로워해? 네 에너지가 아깝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후배는 아니잖아. 너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지나가는 개가 짖은 소리?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야, 얼굴 못생겨진단 말이야.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죽을 상을 하고 괴로워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인생은 짧은데 말이야. 영양가 없는 사람들의 공격에 내상을 입고 굴파고 들어갈 일이 아니었다. 자학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한 내 주변에는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들과 함께해야 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이 내 주변에 가득했다. 그렇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지구에 78억 명이 있으면 78억 가지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단단히 오해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듯 나도 누군가를 평가한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의 어떤 면은 나와 맞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나와 어긋나기 마련이다. 나도 나 스스로가 낯설고 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저 다들 자신의 기준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을 뿐이다. 완벽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면서부터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내려놓음의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이다. 세상이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나의 몫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평가는 상대의 몫이다.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부서져서 음식물 쓰레기밖에 안 되는 쿠쿠다스가 아니라 깨지면 흉기라도 될 수 있는 유리로 된 멘탈이라고 인정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어차피 꼰대인데 젊은이라도 붙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젊은 꼰대라고 그리고 유리 멘탈이라고 세게 얻어맞았던 뒤통수의 얼얼함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한결 단단해진 뒤통수를 따뜻한 내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말한다.
그래, 남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재미없는 책을 읽는 방법. 보여주기식의 쓸모. 며칠째 책을 붙잡고 있어도 도무지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 뼛속부터 문과인 사람들이 과학이나 수학 맛이 나는 책들을 읽을 때, 그럴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흥미로운 홍보 문구에 이끌려 책을 집어들었지만 좀처럼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두께도 두껍고 무엇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럴 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책과 나의 인연을 판가름할 최후의 수단이다. 이 방법을 쓰고도 읽히지 않으면 과감히 책 읽기를 포기한다. 일단 가방에 책을 쑤셔넣고 결전의 장소인 카페로 향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자리 잡고 앉으면 잠시 뒤 진동벨이 울린다. 커피를 받아와 한 모금 쭉 마시고 정신부터 깨운 뒤 책을 펼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의욕 충만하게 출발했지만 그 열정은 몇 푼 채 가지 못한다. 집 밖으로 나온다고 문과형 뇌가 금세 이과형 뇌로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뎌진다. 책을 내팽개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다. 어떤 자세를 잡아도 엉덩이는 불편하고 눈도 침침한 것 같다. 그럴 때 고개를 들어 목을 앞뒤 좌우로 풀며 주변을 살핀다. 스마트폰을 뒤적이는 사람, 같이 온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 이어폰을 귀에 꽂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까지 아주 가지각색이다. 각자 자기 몫의 시간을 알뜰히 쓰고 있다. 여기서 내 단점을 소환하고자 한다. 남의 눈을 지독하게 의식하는 성격, 그 성격이 출동할 시간이다. 이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한다. 저 사람은 뭐야? 책은 1분 보고 스마트폰은 30분씩이나 하네? 책 읽는 거 SNS에 올려서 자랑하려고 카페에 온 건가? 아니, 책만 펼쳐놓고 딴짓 할 거면 집에서 편히 누워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이 카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나에게 지독하게도 관심이 없다. 내가 책을 읽던 팝핀 댄스를 추건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남들이 뒷말을 하든 내 모습을 SNS에 올려서 조리돌림을 하든 상관없다.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시간을 쓰는 거니까. 하지만 남을 의식하는 성격인 난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자세를 고쳐 앉고 책에 집중할 수가 있다. 평생 나를 괴롭히던 남을 의식하는 성격을 이렇게 활용한다. 바른 자세, 운동, 다이어트 등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을 때 나를 지켜보는 제3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한다. 자율보다 주입식 교육과 감시가 가득했던 환경에서 자란 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벤트성 인재 영입, 보여주기식 일회성 방문, 이벤트성 지원책, 보여주기식 대처. 보여주기식 그리고 이벤트성이 나쁜 줄만 알았다. 보통 이 단어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비난하는 기사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하지만 그 범위가 사회에서 개인으로 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다. 습관이 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남들의 시선이나 의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적어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이더라도 어쩌다 한 번 하는 이벤트성이라고 해도 하다 보면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만큼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고 힘든 건 아니라는 걸 금세 알게 된다. 나를 바꾸는 건 어렵다. 타고난 성격을 고치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성격을 이용하는 건 쉽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집 말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시작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한 곳에서 일단 저지르고 본다. 집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머리로 궁리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테니까. 믿고 싫었던 남을 의식하는 내 성격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쓸 구석을 찾으면 이렇게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온다. 로또 명당 탄생의 비밀. 로또 낙첨종이의 쓸모. 로또 샀어? 밥 먹었냐? 라는 한국인의 흔한 인사처럼 우리는 로또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부 인사를 대신한다. 서민 안정, 일주일짜리 설렘 증뽑기. 로또는 우리 단골 수다 주제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뭘 할지 상상하는 즐거움은 정말 팍팍하고 평범한 날들을 버티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의 비율로 돈을 쓸지 알뜰하게 계획해 놓은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한 친구는 1등에 당첨된다면 절반은 은행에 묶어두고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사서 생활비로 쓰고 가끔 이자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다니다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 상사의 얼굴에 소리뭉치를 내던지고 그리고 퇴사할 거라고 했다. 그 허망한 상사의 얼굴을 보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했다. 그간 친구가 얼마나 상사 때문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반면 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숫자에 약하고 귀도 얇아서 투자 같은 건 안 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피식 삐져나오는 로또 1등. 과연 내 인생에 있기나 한 걸까?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 지역의 유명한 로또 명당을 지날 때였다. 멀리 온 김에 기운 좀 받아보자며 가던 길을 멈추고 슬그머니 긴 줄 뒤에 자리를 잡았다. 차례가 오길 기다리며 그간 주워들었던 로또 당첨에 대한 이야기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사는 동네에 로또 명당이 배출한 1등 당첨자의 수. 1등 당첨자들이 꿨다던 희한한 꿈. 1등 당첨자의 최후 같은 도시전설로 이어졌다. 그러다 우리는 큼직한 물음표에 닿았다. 아니, 로또 명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정말 기운이나 터가 좋아서일까? 명당이란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로또를 사니까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과학과 미신, 그 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였을 거다. 우연히 1등 당첨자가 나왔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영험한 기운을 받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많이 팔리면 자연히 1등 당첨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당첨 횟수가 늘어나면 로또 명당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사람들은 낙첨자의 수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저 당첨된 소수의 결과만을 보고 그 로또 명당에
긴 줄을 늘어선다. 이게 바로 로또 명당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로또에 당첨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 바로 로또를 사는 것이다.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건 불가능하다. 뭔가를 시도하지도 않고 덩그러니 누워서 감나무에서 뚝 하고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랬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매끈한 몸매를 갖길 원했다. 하지만 땀으로 샤워를 하고 몸이 떡이 되도록 움직여야만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엉덩이가 딱딱해지도록 그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고 파고들어야만 점수가 오른다. 그렇게 손가락이 아프게 문을 두드리면 굳게 닫힌 기회의 문이 열린다. 귀찮지만 매주 로또를 사러 가는 수고가 있어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당연한 이치를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운명이 갈린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손바닥만한 종이가 휴지통에 들어갈 쓰레기가 될지, 아니면 당첨금을 받기 위한 서대문 농협 본점의 입장권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로또 당첨에 실패하면 쓰레기가 된 종이 쪼가리가 남고, 뭔가를 실패한 사람에겐 경험이 남는다. A를 시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음에 A를 시도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대신 B를 시도할 용기가 생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한 지옥에 산다. 반면 시도한 사람은 피곤한 천국에 산다. 몸은 좀 고되지만 흘린 땀만큼 쌓이는 게 분명히 생긴다. 실패와 동시에 다시 시작할 탄탄한 경험을 얻기 때문이다. 그걸 디딤돌로 삼아 다음 단계로 올라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시도, 그렇게 확률을 높이는 일을 다들 쓸모없다고 여긴다. 로또처럼 대부분 실패로 끝나니까. 실패라고 해서 끝이 아닌데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모른다. 시작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과란 없다. 실패가 밑받침되지 않는 성공은 정말이지 모래성처럼 위태위태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빠르게 갈 수는 있겠지만 다리에 근육이 생기진 않는다. 언제 어떻게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근육이 없으면 다시 일어설 수도 올라갈 수도 없다. 그래서 자꾸 시도한다. 먹어보고 또 만져보고 써보고 만나보고 해본다. 이렇게 꾸준한 시도를 통해 확률을 높이는 일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로또 낙첨 종이에 담겨 있다. 매주 잊지 않고 로또를 산다. 일주일에 딱 커피 한 잔 값만 투자한다. 내가 정해놓은 구매 상한선이다. 꿈자리가 좋았다고, 로또 명당에 갔다고 해서 커피 여러 잔 값에 로또를 사는 사치는 부리지 않는다. 내게 올 행운이라면 딱 커피 한 잔 값의 꾸준한 노력만으로도 온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란 인간의 재질은 한 방을 노리는 카운터 펀치가 아닌 부지런하게 잽을 날려야 먹힌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수없이 잽을 날리다 보면 운과 타이밍, 그리고 노력의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공격적중의 순간이 올 테니까. 잽을 날리듯 매주 조그맣고 귀여운 커피 한 잔 값의 로또를 사며 나는 생각한다. 그나저나 나 로또 1등 당첨되면 뭐하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구겨질까 곱게 접어 지갑에 넣은 후에 한동안 즐거운 상상을 한다. 형형색색의 희망사항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온다. 어느 하나 선뜻 선택할 수 없지만 답답하거나 고민스럽지는 않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구매한 순간부터 당첨자가 발표되는 토요일까지
1등 당첨을 상상하는 즐거움을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커피 한 잔 값 이상은 충분히 한 거니까. 영원한 낙첨이 아니라 로또 당첨의 꿈은 단지 다음 주로 미뤄진 것뿐이니까. 할 말 하고 살아도 세상 안 무너져. 지르기의 쓸모. 불쾌지수가 폭발하는 한여름의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내 안에 알량한 인류애를 시험하는 일이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습기 가득한 거리에서 도망쳐 전철에 올랐다. 사람들은 가득했지만 전철 안에 에어컨 바람도 시원했고 운 좋게 금세 자리가 났다. 그렇지만 내 불쾌지수는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차올랐다. 개념 없는 한 인간 때문이었다. 한계치에 다다른 난 화를 누르고 최대한 건조한 투로 말했다. 대신 눈으로는 쌍욕을 쏟아낼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의 허벅지가 자꾸 제 자리까지 선을 잡고 넘네요.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습니까? 옆에 앉은 쩍벌 인간의 뜨끈하고 끈적한 다리가 자꾸 내 다리에 닿았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내 다리를 단속했지만 그럴수록 쩍벌 인간은 기세가 등등하게 자꾸 내 자리로 넘어왔다. 한두 번 뜨거운 눈빛을 쏘고 몸을 슬쩍 비틀어 힌트를 줬다. 하지만 옆 사람은 무신경한 건지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건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난 호락호락하게 살다가는 호구 잡힌다는 인생의 진리를 충분히 아는 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에 넘어선다면 순간 참지 않고 말한다. 이때 무엇보다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첫 마디부터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손톱깎이처럼 딱 잘라 말해야 한다. 내가 당당할수록 상대방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내가 쭈글쭈글하면 상대방은 적반하장의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소끼를 쫙 뺀 채 건조한 표정을 장착한다. 감정은 빼고 팩트만 전달한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철 안의 모든 눈동자가 쩍벌 인간에게로 모였다. 주변의 시선을 인식한 쩍벌 인간은 그제야 멋쩍은지 헛기침을 한번 내뱉고 다리를 오므렸다. 나 역시 귀끝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견딜만 했다.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은 후 눈을 감고 평화로운 나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민망함은 순간이지만 안락함은 내가 전철을 내릴 때까지 계속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나 하나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가니까 드센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내 얼굴이 빨개지니까 하는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던 시절이 있었다. 어쨌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괴로움이라면 굳이 내뱉지 않고 적당히 넘어갔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었다. 화가 쌓이고 울분은 독이 되어 몸을 병들게 했다. 반면 내 기준에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자기 몫을 챙기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억울함이 차올랐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양보나 인내가 미덕이 아니다. 숨어서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거릴 게 아니라 문제를 꺼내 세상 빛과 바람을 닿게 해야 썩지 않는다. 오랜만에 나를 본 친구들은 말한다. 너 말 되게 잘한다.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너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됐어? 변했다 너. 그렇다. 어떤 면에선 나는 변했고 또 어떤 면에선 난 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포처럼 까칠하고 예민하다.
전에는 사람들이 까다롭게 보는 게 싫어서 하고 싶은 말이 100개라면 2, 30개만 말했다. 다만 그렇게 숨기고 참아봤자 나에게 득되는 게 없다는 경험이 생겼다. 그래서 노선을 살짝 변경한 것일 뿐, 여전히 100개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70에서 80개까지 수치를 높였다. 라떼 스타일로 말하자면 이 상태는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볼 수 있다. 노처녀 히스테리. 단어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인 채 나이를 먹으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줄 알았다.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나이가 차고 넘치는 싱글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알겠다. 할 말 하고 살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기보다 내 속에 쌓아두는 게 없어야 꼬이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히스테리라는 한 단어로 평가절하하기에 세상은 우리를 거칠게 키웠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관계가 닫힌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다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필요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꼭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것.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다. 스무고개 하듯 눈빛과 행동으로 힌트를 줄 시간에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하자. 가뜩이나 쓸 때도 많은 내 에너지를 눈치 싸움하느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할 필요는 없다. 마음도 말도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또 쉽게 잊는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모두를 위한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